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순서는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것 아시죠? 오늘은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 정치배 원일이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조금 전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주요 뉴스에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오전 재판에서 최 씨가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신의를 저버리는 게 제일 싫다. 내가 무슨 이득을 받느냐. 이번 사태는 차은택과 이성환이 싸우면서 둘 싸움에 내가 새우등이 터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차은택 씨는 별개로 최순실 씨 평생 정치만 한 사람이다. 화를 내면 진짜 무서웠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됐다고 해요. 최 씨가 오늘 재판에서 내가 무슨 이득을 받나. 나는 신의를 저버리는 게 제일 싫다. 이렇게 얘기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참 평론할 가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거의 그 막장 수준의 드라마를 보는데 최 씨가 이득을 받은 게 없다.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렇게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가장 바닥에는 최 씨의 철두철미한 사익 추구 아닌가요? 뭐 딸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견광부에도 좀 도를 넘었는데 어쨌든 좀 보기 민망한 과정이고 좀 지나친 뭐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측근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는 신의를 저버린 걸 제일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입장,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내가 무슨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냐 이런 이야기 자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호주머니 직접 돈이 들어왔지 않았다는 것, 또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증거로 내세우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엮였다 이런 식의 인식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순실 씨 오전 발언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 봅니다. 뭐 그러나 장관을 자기가 추천해서 사적으로 추천해서 장관을 시켜주고 차관을 시켜주고 무슨 원장을 시켜주고 모든 국정에 농단했다는 게 돈을 챙기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의 범죄 의식의 범죄관이라는 것은 부정한 돈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은 거 아니라고 한다면 국정을 농단해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아주 적반하장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인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검찰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서 차은택 씨가 했던 얘기도 상당히 눈길이 갑니다. 최순실 씨가 평생 정치만 한 사람이다. 화를 내면 진짜 무섭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 심부름, 소소한 심부름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와는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 나올 고영태 씨는 김종 차관을 비서로 데리고 다니는 정도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 씨의 기세는 등등했고 측근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최 씨는 시종 일관 전면 부인으로 좀 일삼고 있네요. 관심 사항은 지금 최 씨가 뭐라고 얘기했다보다는 지금 고영태 씨가 오후에 좀 출석을 해서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최초 발설자이고 폭로자인 고영태에게 최순실은 직접 어떤 얘기를 물어볼 것인지 이런 관심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또 헌재가 지금 중앙지법에 그 헌재 출석 요구서를 고영태 씨한테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전달되면은 이제 이번 주 후반에 고영태 씨가 헌재에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이 되는데 그것도 관심 사항입니다. 고영태 씨가 헌재에 나와달라는 그 출석 요구서는 받지 않고 법원 재판에는 참석을 했고, 이 고영태 씨의 머릿속에도 무슨 생각이 있는지 오늘 같은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 고영태 씨의 생각도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4시 뉴스 브리핑 순서에서 이 소식은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이제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자숙모드였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친박 핵심 의원들, 한때 실세였던 의원들이 당원권 정지 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 의원들이 30명 넘게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과연 대선 후보 내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 새누리당 안에서 나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네요. 저는 오늘 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50대의 젊은 역동성과 강한 추진력으로 국민 모두가 편안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생존이 보장되어야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실패 시 조건부 핵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뭐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스스로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럼요. 본인들 뭐 생각이 맞죠. 근데 저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대충 쉬어보니까 적게는 7명, 많게는 12명까지 지금 카운팅이 되네요. 12명이요? 예, 오후에 이제 안상수 전 의원이 이제 나오는데 그 저 창원시장 내려가신 전 대표 안상수 의원 말고 인천시장 하셨던 이제 안상수 의원 있잖아요. 이제 그분도 지금 이제 출마 선언합니다. 2월 16일 날 항소심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김관영, 김기현, 김문수, 정진석, 정우택 뭐 이런 의원들이 지금 저 줄줄이 지금 출마를 지금 하겠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충 다 합치니까 한 12명쯤 되네요. 이미 된 지난주에 우리 인터뷰까지 했던 이인재 의원까지 포함해서 한 12명쯤 되네요. 저는 1997년도 신구룡, 잠룡 그 생각나네요. 이회창 대세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재, 이홍구, 이성수, 이한동, 박찬종 등등 해서 이수성. 뭐 9분 나오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잠룡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잠룡 싸움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죠. 예. 근데 지금 뭐 새누리당 상황이 대충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원 박사님이 새누리당 상황 잘 아시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정치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 눈에는 조금은 의아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새누리당 상황이 좀 희화화되는 것 아니냐. 과연 대선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 기류가 좀 미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보들은 뭐 당선 이외의 목표는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어떤 선거든 반드시 당선만을 목표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원유철 의원 본인 입으로는 뭐 당선 뭐 황교안과 내가 경쟁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인은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 판단입니다만은 고려대 8회학번인데 젊은 나이에 5선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방위원장을 했고 직전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상태로 계속 지금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선수도 많고 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상황 변화를 좀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측면이 좀 작동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즈를 좀 키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새누리당 내 미묘한 변화는 우리가 6.25 전쟁할 때 새벽 미명을 기해 인민군 탱크가 침입을 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밀리다가 낙동강에 저지선을 뭐 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사정도 비교적 좀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 한 인터넷 매체와 대통령이 그 인터뷰한 내용에서 이전과 대통령의 스탠스가 달라졌거든요. 그다음에 주말에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점점 좀 많이 모인다. 그렇다면 이번 조기 대선의 승패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대우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당명을 바꾸겠다. 게다가 바른정당의 지지도가 좀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대선을 놓치더라도 보수는 영원할 것이고 이 보수 진영 내에서 깃발을 굳게 꽂고 있다면 뭐 3년 이후의 총선이라든지 향후를 좀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당 내부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어떤 당내 상황의 기류 변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우리 새누리당도 대선 후보 내놔도 되겠다, 용서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고 지난 주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에 그 김진태 의원만 혼자 참석을 해왔었는데 윤상현 의원, 뭐 이인재 전 의원, 뭐 조원진 의원 이런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분명한 기류 변화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지금 새누리당이 잘못은커녕 이제 고개를 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 여론과 좀 이반되는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태극기 집회에 모이는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결집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 국면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되면서 이 보수층의 생각은 이게 좀 필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탄핵 국면이 절정에 올랐을 때는 뭐 새누리당은 사실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탄핵 국면이 지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 현상이 있으면서 보수도 결집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의 이길 수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저분들이 나와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내년 지자체 선거를 바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자체 선거에 새누리당이 나름대로 10%대 지지를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깃발을 꽂고 버티고는 있으면 내년에 자기 밑에 있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공천권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연명책으로서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생명을
계속 지켜낼 수 있다라고는 연명책으로서의 지금 대거 출마 선언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보고 싶고요.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탄핵 국면과 대통령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사죄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은 창당될 때 또 엎드려 절하면서 국민에게 공개 사과한 적은 있는데 새누리당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공개 사과한 적이 없죠? 없죠. 예. 그래서 저도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전 정치공학적으로 당의 어떤 상황과 향후 대선 전국에서의 어떤 뭐 이 입지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최소한 대선 출마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한마디는 좀 하고 싶어요. 이건 당을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니고 개인적인 자신의 몸값과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다음 지자체 선거와 다음 총선에서의 몸값 올리기 이외에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런 그 정치적 포석이라고밖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밖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새누리당 대선 출마를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오면 사실 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모시기도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하여튼 나와서 지금 저기 원예리 기자가 한 얘기도 한번 직접 여쭤볼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또 생각이 좀 현실적인 듭니다. 문제도 또 있네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아직까지 새누리당 뭐 소속도 아니고 출마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데 가장 지지율이 보수 진영에서 높게 나오는 사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기자들이 질문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흐뭇하게 웃거나 약간 인상을 쓰거나 이게 전부였는데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발언이 직접 화면에 잡히지는 않고 저희가 CG로 보여드릴게요. 대선 출마 여부는 하고 기자가 물었더니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언제쯤인가? 아무 말 안 하고요. 지지율이 15% 넘었는데 한 말씀만 해달라. 기자들이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할 때가 절박한 순간이거든요. 이제 막 들어간다거나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을 때 지금 길이 막혀 있어요. 말문이 트인 거예요, 황교안 대행이.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저 부분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뭐 어쨌든 논평가니까 뭐 거의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류변화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재 TV와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처음 1, 2차 대국민 사과 때하고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기조인 것이고 두 번째 엮였다는 문제. 그다음에 이게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기획됐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다고 본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인자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대 통진당 해산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사고의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유의 방식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고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최근의 정치적 행태를 봤을 때는 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출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그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다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이른바 주말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본인이 확신을 갖는 어떤 단계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황 대행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간에 말씀하시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출마를 한다는 거 정치적 네. 영향력.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완장을 차고 자리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DJ 노무현이라는 정신은 야권의 기본적인 두 축 아닙니까? 그것을 상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출직에 나간다기보다는 보수 진영 내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한다면 대통령이든 아니든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국민 보편은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그 진영 내에서는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반문했던 이유는 어쨌든 대통령 임기가 일찍 끝나든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우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먼저 직면할 상황은 검찰의 수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기소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법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정치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문을 그 맥락도 사법 처리 문제든 설사 야권이 집권해서 이후에 대통령 사법 처리 문제가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가장 안정적으로 담보해 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의 방어 기제라는 것은 한 진영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게 방어 기제가 되는 것이지 차 떼고 포 떼고 다 놓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지켜지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일련의 미묘한 정치적 변화가 이거 내 자신을 지키면 물론 정치적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그 말씀드린 건 어쨌든 특검 검찰 뭐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의 공범이다. 계속해서 검찰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검찰의 수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예. 또 하나는 황교안 대행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이른바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네.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황교안 대행이 임시까지 그렇죠. 준비하고 예. 통보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던 인물이라는 그럼요. 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박 박사님이 새누리당 내 기류 변화는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국면이 연말을 지나면서 일정한 기류 변화가 어떤 게 있냐면 보수층이 재결집하는 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 집회에 대한 필요 현상을 틈을 타서 보수층이 결집해서 제 갈 길 모색하겠다는 지금 자신감이 좀 배인 것 같은데요. 잘못을 했으면 두 가지의 대처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을 통절히 반성하면서 사죄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버티면서 시간이 끌면 생겨날 수 있는 동정심에 기대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출마선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 이 분들은 잘못을 인정해서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가는 길보다는 버티고 앉아서 시간이 갈 때 동정심에 한번 얻어 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동정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인용이 되자마자 대통령께서 이제 파면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물러나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출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연일 방송에 나올 때 보수층은 그 동정심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만에 하나 사법 처리돼 가지고 수위를 입은 모습이 나온다. 대통령 선거 전에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수위 입은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24시간 나온다. 동정심에 또 기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새누리당이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길을 가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기를 가는 게 나름대로 바른정당의 길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정심에 대해서 부활해 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황교안 총리는 개인적으로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분의 생각이 뭐 새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문자 해고를 받은 분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이 탄핵 국면을 관리했던 심판자에서 30일 전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사표를 자기가 또 수리해야 되고 그다음 유일교 경제부총리를 자기가 또 지명한 다음에 나와서 자기가 심판장에서 이제는 선수로 뛰어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정치 윤리적으로 정치 도덕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의 연명책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총리를 필요로 해서 호명할 수는 있겠지만 황교안 총리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선택을 이제 윤리적 잣대로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황교안 총리를 잘 안다는 분한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러 차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답은 이거더라고요. 황교안 총리만큼 정치는 생물이라는 걸 실감하면서 지난 몇 달을 보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 됐을 때는 해고 문자까지 받았고 이임시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 집에 간다고 마음을 먹었던 분이에요. 그거는 팩트잖아요. 사실관계가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권한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는 반기문이라는 어떤 대항마가 와서 그 진보와 보수의 이런 공정한 경선과 공정한 대선을 치르는 심판자로서 내가 마지막 이거를 다 불살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사실관계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반기문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나보고 하라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주변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과 의지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떠밀려 가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올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상황이 결정하는 거지 황교안 총리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단 상황이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건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설명을 좀 하신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황교안 총리가 인사청문회 때 사실은 많은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거에 뭐 이런 군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과연 띄워줄 수 있겠는가. 그때도 이미 상당히 힘들어했었는데 정말로 그때 연일 전 언론에서 썼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것까지 다 파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과연 반기문 전 총장 결국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서 그만뒀는데 그렇죠. 황교안 대행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정치인이 아닌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아까 그 정치공학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힘들겠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반 총장하고 똑같이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른바 그 프로들 세계에서의 네거티브 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다만 반 총장과 황 권한대행은 미묘하게 다른 측면이 뭐냐면 반기문 총장이 귀국에서 20일 동안 복귀를 했을 때 잘못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는 근거지가 없이 중원을 떠돌다가 그냥 사라진 경우라고 본다면 한국 정치 세력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오른쪽 집단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 당선은 안 되더라도 대안이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권한대행을 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 총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김 저도 교수님요. 그 황교안 총리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분이 잘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실제로 신학대학에서 그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고, 근데 지금 태극기 집회 주도 세력은 지금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식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심이 같이 결부됐을 때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기가 역사적으로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요. 또 하나는 또 반대의 가능성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료 출신이고 그다음에 검증이라는 시련을 겪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가면 바른정당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새누리당으로 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갖고 있는 협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승리는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당에 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관료 출신의 지금 정치 신인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아니면 뻔히 지는 게임인데 내가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놓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황교안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종교 얘기까지 김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김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만큼 황교안 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으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일단 계속해서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황교안 대행이 보수 진영에 있는 차기 주자군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 제가 예고해드렸습니다마는 SBS 8시 뉴스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죠.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표가 29.8%로 1위, 안희정 충남지사가 13%, 황교안 대행이 9.4%,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7%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말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론조사 전문가의 인터뷰는 좀 이따가 듣고요. 매일경제와 리얼미터가 이거 오늘 나온 거죠? 오늘 나온 건데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보다 2.8%포인트 올라간 31.2%인데 안희정, 황교안 이 두 사람이 보면 지난주보다 6.2%포인트, 5.8%포인트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2.4%포인트 올라갔고 이걸 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만 하락세고 나머지 주자들은 다 올라갔고요. 또 있죠?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순서인데 황교안 대행은 보수 진영에서 유승민 의원이 3.5%에 불과한데 무려 10%나 되는 여론조사 지지도를 얻고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 더 있죠. 황교안 대행이 2위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16%로 15.3%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보다 더 높게 2위를 차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만큼 황교안 대행에 대한 관심,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고 문재인 대세론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간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선호가 높았는데요. 사퇴 이후 여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총리에게 여권 지지층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 부분 보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에게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보수가 아닌 것, 즉 진보를 선호하는 쪽으로 급속히 쏠리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저에게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은 황교안 대행에게 쏠리고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제는 보수 진영 후보보다는 진보 성향의 후보에게 아마 다음 대선 때 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황교안 대행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승세인데 15%까지 16%까지 나왔어요. 16%까지. 네. 20% 넘을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도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운동장은 확실하게 기울었죠. 진보 쪽으로 기운 거는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만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세론의 안희정이 과연 20% 넘을까 말 거냐라고 대기로 있는 거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황교안이 20% 넘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제 그 관심사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추세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놓고 보면 이제 추세는 분명해져요.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일강 독주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30%라는 새로운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 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일강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2위 그룹들은 지금 혼전이죠. 이제 안희정, 황교안은 이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거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온 게 2달 반 만이라는데 이 상승 곡선 바닥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유의미한 추세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재명 시장은 점점 내려가는 그 이 추세는 이건 지금 꺾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반등의 기회를 좀 만들지 않는 한 이재명 시장 이 하락세는 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뭐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물론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여론조사 지지도에 포함이 되고 있고 보수 후보로 적합한 후보로는 또 유승민 의원이 1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많은데 네. 실제로 나타난 지지도에서 너무 격차가 크다. 그렇죠. 이 괴리 지난번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승민 의원에게 찍혀 있는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보수 진영 표심은 절대 유승민 의원에게 현재로서는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일단 유승민 의원이 당장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자기 정치적 고향인 TK에서의 이른바 그 반감을 극복해야지만이 일단 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대구 그러니까 자기 근거지부터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고 그게 뭐 아마 배신의 어떤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워딩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그 부분들이 거의 뭐 그대로 작동하겠죠. 그다음에 탄핵에 앞장서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프레임들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고전한 이유인 것 같고 조사가 전체적으로 추세가 좀 중요한데 저는 2007년의 어떤 정치 현상이 10년 만에 그대로 역으로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07년대에서는 그 정권이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었죠. 그리고 역대 가장 치열한 예선이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경선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후보 검증 토론회가 그렇죠. 공개적으로 열린 것도 사상 처음이었을 예, 것 뭐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뭐 치열했고 예측할 수 없었던 뭐 경선이었는데 지금 조사만 놓고 본다면 좌우만 놓고 본다면 오른쪽에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 정도만 유의미한 득표를 갖고 있는 것이고 유승민 남경필 의원은 거의 뭐 그냥 답보 상태 2% 3% 1% 수준에서 이제 맴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목은 2007년 나오고 딱 10년 뒤니까 야권 내에서 일강인 문재인 대표를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후보들이 추격한 형세고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집권을 한다 하는 것도 정권 교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야권 내의 안철수 의원의 자강론, 그다음 민주당 내에서 선발 주자인 문재인 후보를 추격하는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의 어떤 추격 이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이는 것이지 새누리당 경선 뭐 10몇 분이 나왔다는데 이건 거의 희화화되는 수준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할 건지 말 건지 한들 당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 건지 쉽게 말해서 조사상에서 가장 기존은 보수 내지 중도 보수 표가 길 잃은 양떼처럼 여론조사의 공간을 헤매고 있는 형국이고 진보 진영은 확고하게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인데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 것인가 어떤 이런 재밌는 어떤 드라마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을 것 문재인 같아요. 대표는 뭐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전 대표가 뒤집어지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가 많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이걸 오기 전에 미국 미식축구 오늘 그 슈퍼볼? 슈퍼볼이 있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연장전까지 갔다고 하는데 뭐 20몇 점 차이를 순식간에 뒤집어서 연장전에서 그 뉴 잉글랜드가 역전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그 엄청난 관중들이 열광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훨씬 재미사거든요. 그래서 김근식 교수님께는 이제 네. 조금 전에 황교안 대행의 상승세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상승세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일주일이 더 지나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보니까 분명하게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길어진 운동장은 분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했을 때 정권 교체로 민심이 각을 잡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기문 총장의 낙마도 정권 연장이 아니라 그런 것에 줄을 서서 그쪽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고 하면 버텼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민심에는 지금 배를 타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의 대세론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경선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의 돌풍이나 이 추격이 2002년에 노무현 현상처럼 바람처럼. 치고 나갈 것이냐. 그 당시 앞서갔던 대세론의 이인재를 꺾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문재인 대세를 꺾어버린다면 사실 그게 본선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세론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투표용지 올릴 사람은 문재인으로 딱 바뀐다고 한다면 그 다음 싸움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완전 기정사실이 된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의 후보는 경쟁력 차원에서는 유의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과 안철수라고 하는 투표용지 올린 두 분 중에서 어떤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가 아마 국민들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지사가 지난주에 제기했던 연정론, 여기에 대자까지 붙였죠. 대연정론, 이 관련해서 이 정치권 내부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 안 지사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과연 대연정론을 어떤 생각에서 제기했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주의 원칙으로 그 누구와도 단결할 것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 할지라도 경쟁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경쟁이 끝나면 언제나 그와 단결할 것입니다. 근데 저 얘기가 사실상 그 얘기가 빠져 있죠. 누구든 원내 과반수, 압도적인 과반수 확보하지 못할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정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국정이 운영되지 네, 네.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얘기예요.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차기 정부도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이라는 건 대통령이 됐다고 대통령이 그냥 칼 휘두르듯이 하는 게 개혁이 아니잖아요. 개혁은 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4당 체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여소야대가 되면 개혁 입법이 추진이 되겠느냐. 국회에서 맨날 쌈만 하고 안 될 테니까 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든 1당과 2당이 이걸 연정을 해서 다수당이 돼야지만이 개혁이 완수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인데 제가 아무리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도 전 세계 어느 나라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저런 과연 대연정, 1당과 2당이 정치적 철학과 이념이 다른데 그게 연정한 사례가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그럼 연정을 한 사례가 있느냐. 저는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DJP 연합하고 지금 남경필 그 경기지사가 그 경기도에서 했던 부시장 내줬던 그 연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엄격한 의미의 연정이 아니에요. 굳이 의미를 부여해도 그거는 소연정이에요. 1당하고 2당 빼고 그 정치적 색깔이 비슷한 3당, 4당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과반수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소위 연정인 것이고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부시장 자리 하나 내준 거는 그냥 배려지 그건 엄격한 의미의 연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안희정 지사가 내세운 저 대연정은 개념이 다른 연정이잖아요. 1당과 2당이 공동 정부를 전제로 한 연정을 좀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 내에서조차도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거는 배신이라는 거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하고 지금 같이 가자는 얘기. 결국은 박근혜하고 같이 가자는 얘기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뒤늦게 좀 아차 싶었는지 새누리당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한 대연정이라고 좀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말은 맞는 말이고 총론적으로는 참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적 한계가 굉장히 많이 노출된 그런 지금 구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가 이 지지세 이 돌풍을 좀 유지하려면 저런 식의 중도 표시를 받는 게 좋긴 한데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거죠. 순서가. 왜냐하면 전 본선에서 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로 극적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선출이 된 다음에 정말 중도층과 새누리당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불안 심리를 잘 끌어안기 위해서 대연정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제가 볼 때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예선전이지 않습니까? 예선전에서 자기 집족기들한테 자기가 선출되기를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데 저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너무 나간 이야기죠. 너무 나간 이야기고 박근혜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서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배치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의 대연 정론이 안 지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우선 지금 민주당 경선룰이 100%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유지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집토끼는 문재인 대표 쪽에서 거의 지금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이 뭐냐면 원 기자님 말씀이 철저히 옳습니다. 옳지만 저는 이게 불쑥 나온 게 아니고 그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정치적 내공을 발휘한 묘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도 있지만 우리가 빅텐트론이 뭐죠?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헌법을 못 바꾸더라도 현행 헌법에서 총리의 권한, 그러니까 내각제적 요소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리더십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보여줬던 이런 배타적이고 편협한 형태의 통치 기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쉽게 말해서 협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 된다라는 도도한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등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정확히 짚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을 리뷰를 해본다면 과반이 넘었었습니다. 이번 총선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 시절,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심지어 집권당조차도 포용을 못하면서 계속 배신의 정치를 청산해라 국회하고 각을 세우면서 국정이 어지러워졌지 않습니까? 저작거리에 나가보면 국민들이 정치를 할 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아무나 마이크를 대면 정치인들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싸우지 않는 정치는 뭔가 하면 아까 제도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것이 대연정 형식이든 뭐든 싸우지 않는 정치라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내용이다라고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하고 다 있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선거 전략적으로 중도 보수를 안심시키는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하고 어차피 이강 구도를 맞추려면 우리 쪽 집토끼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압도적 우위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고 들어와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안희정 지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지사가 상당히 잘 준비된 선거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론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좋은 소리 안 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또는 바른정당 과의 어떤 대연정에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도 개별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몇 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과 당 차원의 연정,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민심에 또는 역사적 책무에 반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시든지 아니면 입장의 변화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촛불 민심의 그 본의를 저버린 데 대해서 사과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같은 야권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론에 관한 생각을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지금 섣불리 선거 전에 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세력입니다.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됩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저 얘기는 바른정당과는 선거 전 과정에서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세력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새누리당과 안철수 바른정당이랑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반기문 총장이 와서 빅텐트를 이야기했을 때 국민의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내놨던 게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개혁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세력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에 책임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개혁적인 사람이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앞으로 뭐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는 연정이라고 하는 당대당의 공식적인 콜리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안철수 당대표로서는 제가 볼 때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의 저 대연정론은 정치적 후폭풍, 선거 전략상의 후폭풍이 생각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딱 방향은 두 가지거든요. 문재인은 경선은 무난히 이긴다. 안철수 돌풍이 돌풍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이 경선 구도와 경선 룰에서 안희정 돌풍이 문재인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국회의원들 만나서 속마음 얘기를 들어보면 본선 걱정은 굉장히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른바 확장성 억제. 문재인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지도는 지금 30% 박스권에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 상태로 본선으로 갔을 때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다른 제3의 후보하고 붙었을 때 과연 본선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반대로 안희정 지사 쪽에서는 경선만 이기면 본선은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라는 확장성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 내에서 경선을 이기는데 과연 이 대연정이 유리한 화두인가 불리한 화두인가를 놓고 보면 경선용으로만 딱 놓고 보면 안희정 지사한테 대연정은 이건 불리한 화두임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본선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은 또 나쁜 카드가 아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경선만 통과하고 나면 이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 안희정 후보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반응이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반응이죠. 정진석 전 원내대표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에 대해서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파행이 뻔합니다. 내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열린 연정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안희정 지사는 책임 있는 정치인입니다라고 극찬을 했어요. 같은 충청권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지만 어쨌든 새누리당 안에서 안 지사의 연정론에 대해서 저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안 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질문 좀 짧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절대 손해본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게 본선용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선용이면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는 좋은 호재고 이길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예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선호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 지사의 그동안 걸어왔던 길과 제가 볼 때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른바 친노는 두 갈래길을 갑니다. 안희정 지사로 이야기 되는 친노는 어디로 가냐면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상 비판을 굉장히 자제해왔고 패족으로서 스스로의 반성에 치중했던 세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으로 대표된 친문세로 대표되는 사람은 뭐냐면 2007년 대선 후부터 나와가지고 강정기지 반대, FTA, 한미 FTA 반대, 노무현 정부가 직접 했던 것들 스스로 뒤집는 굉장히 가격한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안희정 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구를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희정 지사로 하는 친노의 한 흐름이 지금은 대연정까지 온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이제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친노의 친문이라고 하는 강성기류의 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대연정의 안희정 지사의 요구는 일관된 자기의 정치 철학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선용을 너무 빨리 경선용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정치적으로 보면 좀 손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저렇게 환영하는 반응을 내놓자 바른정당에 가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 유승민 의원의 보수후보 단일화 연일 직격탄 날리는가 하면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할 바엔 차라리 이렇게 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네요. 빨리 탈당하세요. 반기문 총장 때문에 탈당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국면에서 과연 탄핵을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후에 정치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고민한 결과가 돼야 되겠죠. 대연정에 찬성을 한다면 저는 탈당해서 힘을 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진석 우리 저 대표님을 포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합류하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남경필 지사 얘기하니까 정진석 전 원내대표 진짜 탈당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죠. 저렇게 얘기하면 더 못하는 거죠. 예. 충청 표심에 저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충청도 표심과 충청도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절대 먼저 나서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등 떠밀려 가는 그런 패턴인 거고 그거는
그쪽 그 표심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그 어떤 성향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조금 더 시간 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스타일을 구긴 건 사실이죠. 정진석 원내대표 때부터 당내에 보면 그 반기문 총장의 복심을 정확히 읽는 사람이 정진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있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반 총장이 귀국했을 때 우리 중천권 의원들의 큰 역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반발은 새누리당에서 뺐었죠. 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호남 말로 얘기하면 상당히 거시기하게 돼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스타일 구기로 따지면 뭐 나경원 의원도 있으니까요. 예. 충청권 의원들이 또 때로는 전국을 주도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JP를 보더라도 또 충청권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또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